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자,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70년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남북관계 참 어렵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로 또다시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죠. 네, 불과 20여 일 만에 남북 관계가 훈훈했었는데 급 냉각이 되었습니다. 네. 실제 날씨는 한여름인데 지금 남북 관계는 한겨울에 있습니다. 자, 남북관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네, 자, 특히 우리 경기 인천 지역은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꽤 있습니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감이 큽니다. 산이 산인 만큼 오늘은 정말 실질적인 얘기, 막전 막후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민병두 전 의원 그리고 백승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좀 편하실 것 같아서 모셨기도 해요. 네, 요새 아유, 편합니다. 기분이 또 안 좋으시. 자연인 신분이 이제 되셨어요. 예, 이제 예. 제가 58년 6월생인데 네. 만 62살부터 국민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유, 네. 임기가 5월달에 끝나는데 네. 6월달부터 국민연금이 나오네요. 제가 조금 미니언님보다 한 2년 정도 뭐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38년 정도 이렇게 아침 출근을 해서 저녁에 퇴근하다가 네. 요즘은 아침 일나면 마라톤 하고 또 하루에 보통 한 10km 이상 뜁니다. 마라톤 또 체력을 다지고 또 우리 언제 한번 판문점에서 개성공단까지 예. 왕복 마라톤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 대기실에서 좀 서먹서먹 하시던데 어떻게 친분 관계가? 왜요? 못할 질문을 제가 아니, 드린 굉장히 건가요? 서로 예. 동병상련이라고 지금 이런 그 인생을 살면서 처음 맞이하는 여유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해서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백 전 의원님은 예. 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쉬시지만 당에 대한 사랑은 더 깊어지신 것 같아요. 넥타이뿐만이 아니라 시계도 핑크색이십니다. 예. 시계도 핑크색이에요. 아니, 당이 저를 공천 볼펜도 핑크색이시고. 공천 배대가 버렸는데 제가 당을 버릴 수는 이거 없죠. 뭐 대본 뭐 이것도 핑크색이네. 핸드폰 케이스도 핑크색이십니다. 예. 우연입니다, 우연. 어떻게 모든 게 모든 핑크색이? 게다 핑크색이십니다. 예. 여기 당에 대한 사랑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시 좀 쉬어야 당에 대한 사랑이 올라갑니다. 볼 하나 드릴까요? 그러고 보니까 좀 그렇네요. 이게 좀 통합당에 네. 좀 당에 대한 제 이 열정, 사랑 이것을 올 TV 보면서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뭐 결국 홍코너 청코너가 됐네요. 네. 자, 이분도 꼭 있어야 되겠죠. 자, 보도국 김민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통합당에 출입하고 있는 민주 기자님입니다. 네. 자, 바로 시작을 하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보다도 온 결의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깜짝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이 만남에서 지난 과거를 덮고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북한은 완전한 제재 해제를,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 이상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한반도 정전선언 66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등 남북미 정상이 사상 처음 판문점에서 쓰레기들이 저지른 반공화국 비라 살포 행위와 이를 묵인한 남조선 당국의 저사는 북한이 오늘 판문점 선언에 따라 만든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했습니다. 국회에서 남북 정상회담, 하노이 회담 정말 역사적 현장을 뭐 두 분 다 가까이서 봤다고 좀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악화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판문점, 네. 싱가포르, 하노이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백두산까지 하나하나가 가슴 벅차는 역사적 그렇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7.4 공동성명 네. 나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드디어 이 시간이 왔구나 하고 가슴 벅차했대요. 그 가슴 벅차했던 시간이 벌써 10년, 20년, 40년 이렇게 지나고 반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70년대인데 40년이 지났죠. 이렇게 악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예,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미국과 북한 관계에서 좀 보증을 쓴 부분이 있거든요. 미국에 네. 대해서는 북한이 뭐 핵 폐기를 할 것 같다, 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미국에 이야기한 것 같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는 만나만 주면은 정상회담만 하면은 그 북한이 고통스러워하는 유엔 제재 완화 이 문제 좀 미국이 들어줄 것 같다, 단계적으로도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
서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 보증이 실패한 거예요. 쌍방 보증으로 저 써놨다는 거죠. 국회에서 이 네. 보증 네. 외교의 참사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네. 상황이라는 생각을 들고 북한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타이밍을 좀 보고 싶어요. 왜 하필이면 지금 타이밍, 이 타이밍에 도발을 했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어떤 언론인들은 유효 기간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약속의 유효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지 않냐.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차피 미국 대선 끝나야 시작할 텐데. 11월 달 이후에. 예. 네. 뭐 트럼프가 진다면 11월 이후가 아니죠. 내년 3월부터 새로 시작하면 우리 정부의 임기는 사실은 뭐 채 1년이 안 남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면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할 수 없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타이밍이다 이거죠. 지금 아니면 시간이 늦는다. 그러니까 코로나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타이밍이다. 지금이 꼭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불가피한 더 타이밍이었던 이상 뭐 것이죠. 없다. 네. 설면피한 가문리소를 듣자니 역스럽다. 최고 저놈. 우리 위원장 동지를 감히 모독하였으며 꼴불견 혼자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된 것이다. 이 친한 친구들끼리 싸울 때도 이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욕을 하면 안 해서 안 된다든지 되죠. 이런 금도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안 공소고금을 막론하고 예. 영어 욕도 머더이잖아요. 엄마 안 돼- 뭐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종의. 예.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좀 도가 지나친 거 아닐까요? 좀 더 지나친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떤 물리력으로 쓸 수 있는 최대치라는 게 있어요, 북한이. 지금 미국을 향해서 포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ICBM도 아직 다 개발이 안 됐고 또 한국을 향해서 지금 예고한 건 4편 아니에요? 1편은 남북공동교류사무소 연락사무소죠. 2편은 삐라, 이제 3편은 개성공단하고 진입. 금강산, 4편은 이제 GP인데 쏜다는 거. 네. 이제 그 이상 어떤 구치전 같은 건 예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아마 앞으로 이제 그 한번 또 토론을 해보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말의 무게를 말의 무게를 갖다가 병행해서 자기들이 의지를 실어야 할 때가 아닌가 뭐 그런 계산이 아닌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아닌 김여정 제1부부장이 계속 전면에 등장하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의미가 다를 것 같긴 한데 두 사람 차이가. 그래서 그 김여정이 지금 던지는 메시지들은 제가 생각할 이렇게 했을 때 북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누구한테 또 들으라는 메시지냐면 그 북한 주민들이 알게 하거든요. 북한 내부에 주민들이 좀 봐야 주민들에게 된다. 좀 보도록 하고 북한의 간부들한테 좀 보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북한이 이 김여정이 젠 지도자구나 또 김정은에게 어떤 정치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을 보탤 수 있는 지도자 또 대신할 수 있는 지도자 이런 이미지를 북한 국내에 좀 구축시키는 그런 목적이 강하지 않느냐. 네, 저는 이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폭파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에 며칠 뒤에 굳이 북한이 이 고화질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좀 뿌옇고 흐릿해야 이 북한에서 온 영상 같은데 너무 선명하더라고요. 이 HD 고화질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보내줬던데 깨끗하게 찍었어요. 선명하게 보니까 충격이 더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 남한이 너무 저자세로 나가서 약간은 북한이 얕잡아보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좀 들던데 어떤가요? 약간 얕잡아본 게 아니고 완전 얕잡아본 거예요. 완전까지 모르겠고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네. 있었습니다. 뭐 얕잡아보고 뭐 어려워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북한의 계산이 정확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춰봐야 한다고 봐요. 사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 2년, 3년의 성과를 모두 무위로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4.27 합의를 완전히 그 상징물 자체를 파괴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지난 2년간 북미 또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해서 사실 난도질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 후과가 사실 간단치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 또 거꾸로 보면 6.15 남북 공동 합의 20주년 즈음에 선전포고를 하고 한 행동이란 말이죠. 저렇게 난폭하게 폭파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정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그 원상태로 돌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원상태로 돌리려면 그 이상의 담보물을 받아내야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마음은 급해서
어떤 상징물을 골랐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최적의 네. 어떤 전략적 수행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개성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또 김여정의 어떤 등장 뭐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인데 정치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긴 합니다. 먼저 시작이 됐던 대북전단 살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해서 지금 법안은 추진되고 있나요, 국회에서? 예, 그 최근에 한 탈북자 단체가 네. 인천 강화군 성모동에서 대북전단을 강행하려던 거를 포기를 했어요. 네. 이게 남북 간 긴장을 더 고조시키고 접경 지역 주민들 불안하게 한다. 그렇죠. 이런 걸 여론을 받아들인 겁니다. 한 탈북민 단체가 어젯밤 경기도 파주에서 50만 장의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김승남, 김홍걸, 박상혁 의원님이 잇따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을 냈고요. 이게 핵심은 통일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살포가 가능하도록 아, 승인 규정한 받고 건데, 하라고. 예. 예. 이게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부분은 계속 꼬리표가 달려 있고요. 그렇죠. 특히 통합당 반대를 넘어야 합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는 됐는데 여야 의견으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 문제에서 뭐 대응 판례도 있고 뭐 합니다만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야 되고 그게 또 다른 국민이 불안 준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차단해야 되는 게 이 대응 판례라 그 범위 안에서 국회가 의논해서 법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네. 아마 법사위원장을 갖고 왔으니까 한 달 안에도 법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 그 한 달 안에 법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지금 타이밍상으로 정말 적절하지 않다. 왜냐? 6월 4일에 이 당돌하게 김여정이 대한민국 국회에다가 그 법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전단살포 방지법을. 그 김여정이 지시한 것을 우리 국회가 한두 달 안에 그걸 속전속결로 만든다면 이 패스트트랙이라 초패스트트랙으로 만든다면 우리 국회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맞지 않다. 우리 국민이 볼 때 우리 국회 모습이 지금 뭐 어쨌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예. 폭파 문제에서 갑자기 의사당 폭파 문제로 넘어가요. 하긴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 뭐 제가 우리 네. 백승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는 자가 해량을 하게 해야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야권에서는 네. 지속적으로 유화 정책은 먹히지 않는다. 강경책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강경책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쟁은 아니죠. 뭐 강경책이냐 그것이 합리적인 거냐 어떤 것은 또 유화책이냐라고 하는데 당장 지금 뭐 전쟁을 하자고 하는 그러니까 북한 핵을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자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국가 내에는 없지 않습니까? 없다고 뭐 봐야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핵무장을 하자 핵무장 하는 얘기가 얘기가 나오는데 있는데요. 핵무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든 걸 다 해보고 국제적으로 그래 혹은 미국도 이제 더 이상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기 싫다. 떠나야겠다. 근데 그 대신 안전판이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새로운 평화협정이랄지 뭐 주한미군 관계랄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있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어떤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주변국의 동의하에 네.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우리가 핵을 아니다.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경우도 상당히 저는 소수일 거라고 봐요. 지금 또 북한이 핵을 6차례 핵 실험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실제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물론 평화적으로 핵을 폐기한 노력을 선행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과 핵을 대칭시켜서 핵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야당 정치인의 일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 정치 프레임 속에서 그거는 핵전쟁 하자는 거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만큼 심각하게 북한의 이 실제로 핵을 사용해서 군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가면 되고요. 핵무장론의 일부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에 대한 협력에 대한 의지를 좀 더 자극하고 네.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데는 굉장히 하나 있어야 될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핵무기를 보유해서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백 전 의원님은 핵무장보다는 이 핑크 무장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볼턴 해고록을 보면 행정부의 다수는 그거예요. 이 최대한의 압박을 놓치면 안 된다. 네. 근데 거기서 가끔 트럼프가 싱가포르 가서 그래 우리가 그러면은 제재 해제 줄까? 저 군사작전 훈련 중지할까? 뭐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한편 우리는 뭐냐면 그 사이에 미국은 최대한 압박을 할 때 우리는 최대한 교류를 하려고 하는 그랬었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연미와 화북 사이에서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미가 강해지면 화북이라고 하는 건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장 남북 간의 긴장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쪽은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화북의 속도를 갖다 높여가면은 미국의 미국과 입장에서는 깨질 가능성이 최대한 압박이라고 하는 자기들 어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먹혀들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지점에 균형을 그때그때 어떻게 하냐 하는 문제인 것이고, 가령 민주당 같은 경우는 햇볕 정책 이래 우리가 좀 독자적인 목소리를 가져서 연미 화북에서 우리가 화북의 어떤 지점을 좀 크게 하는 것이 우리의 레버리지를 크게 한다 하고 보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통합당 보수당 쪽은 입장에서는 좀 연미 쪽을 더 강화하는 것이 저 압박의 효과, 전략적 효과가 크다고 보는 것이죠. 요거만 지금 뭐 남북 관계가 많이 경색되니까 통일부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정치권에서도 통일 외교 라인 싹 교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던데요. 예, 대북 정보 판단 미숙 그리고 미숙. 소극적인 정책. 그렇죠. 이게 지금 현 상태의 남북 관계를 만들어 오지 않았냐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인데, 여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네. 전열을 좀 재정비하자,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측 특사 파견을 거부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이름을 거론했어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소훈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고 하면서 윤여정 당중안위원회 제1부부장은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이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이걸 두고 두 기관의 개편 가능성 얘기도 나오는데, 이 경우는 북한의 굴복한 인사로 비춰질 수가 있고, 연속성 차원에서 봐도 안보 공백 우려가 큽니다.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지금 코로나 전국이잖아요. 국면에서 당장 방역과 위기관리 수장인 이들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평화 시계가 지금 거꾸로 가는 상황에서 늦게라도 분위기 쇄신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실제 두 수장이 직을 유지한 게 모두 3년이 넘었습니다. 아, 오래됐죠. 이렇게 책임진다 해가지고 뭔가 가능성이 있는지.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북한의 나쁜 교육이 될 것이다 라면서 반대 뜻을 밝혔어요. 이런 거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박지원 장관의 업을 따르면 그렇죠. 결국 북한 지도자가 우리 통일부 장관을 필요할 때 막 바꿀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 예. 저는 그 부분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13달 동안 봉직한 우리 통일부 장관 나가면서 권한은 없는데 하는 이야기인데 저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김현철 장관. 김윤철 장관이 뭐 11개월, 13개월 동안 남북회담 한번 못했어요. 네. 억울하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통일부가 갖고 있는 어떤 숙명적 한계, 이걸 갖다 절감한 것이죠. 네. 사실은 북한의 파트너는 우리 국정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식 어떤 통일 개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맞는 어떤 그 개념에 정부 부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는 외교부가 하고 북한하고는 국정원이 하고. 네. 근데 지금 남북 간에 할 일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과 기대는 중요한데. 큰데 예. 실제로는 어떤 파트너도 없고 권한도 없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려워한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사람을 교체한다는 거, 이건 뭐 북한이 요구해서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어떤 국면 쇄신이랄지 이런 거의 필요성,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뭐 이래 갖고는 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어떤 그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김현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러면은 누가 온들 아까 그 통일부의 숙명적 한계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느냐? 아니, 정부가 지금 어떤 노선을 갖고 가야 할 것이냐? 아까 말했던 연미 화북에 버전 2가 있느냐? 네. 버전 2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가 돼야지 사실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고민이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통일부 장관 사임하면서 차기 통일부 장관 얘기를 계속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정치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이 조명근 장관이었는데 예. 관료 출신이었어요. 그렇죠. 또 최근 사표가 수리된 김현철 장관은 학자 출신이죠. 교수. 예, 학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무 감각이 있는 정치인 출신이 맞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론되던데요. 예, 우선 민주당 이인영 의원 전 예. 원내대표가 거론되는데요. 20대 국회 상임위 활동을 임기 4년 내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할 정도로 남북 네. 문제에 관심이 많고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요. 다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분은 이제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 강점이고, 맞아요. 전대협 3기 의장 시절에 대학생이던 임수경 전 의원의 그 방북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서호 현 통일부 차관이 내부 승진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고요. 있죠. 현 외통위원장 송영길 의원도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통합당 경우는 대북 유화론자, 대화론자
현 상태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 알자. 이인영 대표라든지 뭐 임종석 실장 친하고 다 알잖아요. 송영길 의원도 마찬가지고. 무슨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 뭐 우선 본인이 민간 차원에서 통일안보 분야에서 노력하겠다 하고 일단 선을 그었죠. 그렇지만 크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초기 설계를 갖다 네. 같이 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또 신뢰가 있을 거라고 봐요. 남북 모두로부터. 그래서 한편에서는 지금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지위보다는 대북 정권 특사랄지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특보 이런 쪽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저는 네. 그런 점에도 유력하지 않을까 하는 대북 생각을- 특사 쪽으로 임종석 실장은 가능성이 있다. 그 대북 정책 정권 대북 정책과 관련된 정권 특별 특사, 보좌역 특별 보좌관. 이런 쪽으로 네. 그래서 조금 프리하게 남북을 넘나들며 또 미국하고 오가며 여러 부처를 오가며 어떤 고중 조정을 할 수 있는 뭐든지 어떤 하겠죠. 임종석 실장은. 뭐 그런 쪽에 아마 본인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보도를 보면 예. 느껴져요. 송영길 그 통일위원장 같은 경우 아마 가장 제가 볼 때는 터프할 것 같아요. 미국의 어떤 어느 정도 각을 세우고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미국보다 말씀하신 화복에 가까운 네, 그렇죠. 연미보다는 지금 네. 뭐 러시아 관계도 지금까지 신북방 외교 특위위원장을 쭉 해오고 이런 쪽에 계속 관심을 많이 보여왔죠. 연미보다는 화북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 만약에 기대를 한다고 한다면 송영길 의원이 아마 적임일 수도 있고요.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죠. 무난하죠. 대통령하고도 당대표 선거를 같이 한 적도 있고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하고 같이 했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신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굉장히 전략 전술에 많이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백승주 의원 이제 국방부 차관도 하셨고 통일부 장관 어떤 스타일이면 좋겠습니까? 그 역대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의 관계에서 조금 우리 국민이 봤을 때 조금 의아하면서 잘 그래도 설계했던 부분이 김대중 대통령 때 강인덕 통일부 장관을 임명해서 보수의 아이콘인데 강인덕 그 당시 통일부 장관은 예. 남북한 7.4 공동성명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7.4 공동성명을 끌어낸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모든 국민으로서 신뢰를 받아놓게 하고 실제로 새로운 정책을 전환을 좀 추진했던 적이 있어요. 조명균 장관이나 네. 또 김연칠 장관과 다른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지 영 다른 않겠느냐. 어떤, 네. 정치적으로 북한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보다는 북한한테 듣기 싫지만은 단호하게 북한에게 우리 국민의 메시지, 역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당당하게 문제를 풀어갈 사람. 통일부 장관이 제 역할을 못했다. 국정원장 제 역할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성격의 사람을 내세우면은 또 실패를 반복하겠죠. 이때는 과감하게 다른 커리어를 가진 사람. 북한에게 할 얘기를 하는 사람. 이전 정부 이랬던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하고 통일부 장관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래갖고 앞세워놓고 또 협력 미국의 파웰 같은 국방부 장관을 국무장관 시켰어요. 예. 그런 면에서 또 발상의 전환이 발상의 필요해서 필요하다. 대북 정책에 대한 신뢰를 모으고 그것을 가지고 추진력을 만들고 네. 맡기면 또 대통령 뜻을 벗어나 하겠어요. 발상의 전환을 해서 좀 파격적으로 조용필 씨 어떨까요? 네. 좋아하십니까? 북한에서 조용필 씨 노래 많이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개성에서 부른데 돌아와요 판문점에 이런 거 이렇게 많이 부르면 되죠. 예, 그냥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분위기 좀 풀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네. 네. 자, 네. 누구가 되던 간에 네.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북한과 얼마나 소통을 할 수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지금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말았습니다. 지금 모든 연락 채널이 끊겨져 있는 상태이고 특사도 거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북한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북한의 생각이 진짜 뭐 안 만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우리 민현이 맥시멈 프레저 미국의 네. 대북 정책을 했는데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맥시멈 프레저 최대한 압박을 한다. 압박을 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도 두 가지 전략적으로 미국과 대한민국과 결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를 더 공고하게 할 수 있는 네.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이 또 북한에다가 식량 80만 톤을 줬어요. 네. 그 중국은 식량 80만 톤 주는데 대한민국 삐라만 준다 이렇게 불만을 토했는데 그러네요. 이 동북아 정치 한반도 질서의 교체 속에서 대한민국과 미국과 결별하면서 옛날 냉전 시대처럼 지금 세계 구도 변화에서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좀 용이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보면 결국은 경제 제재 푸는 게 아마
북한의 요구 같아요. 김 기자. 최근에 이제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이 나왔는데 네. 그 한반도 관련 내용도 상당한 것으로 많이 예, 있었어요. 보입니다. 코리아가 뭐 700 몇 번 등장했다고. 미국 정부가 이제 책을 나오지 못하도록 소송을 걸었을 정도니까 네. 예, 이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일부 입수한 걸 보면은 2018년 6월 우리 싱가포르 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유엔 제재 해제가 다음 주제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논의에 열려 있다. 아하. 답을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합의를 상원에서 인준받겠다고 하니까 예. 현장에 있던 폼페이오 장관이 볼턴 보좌관에게 아. 쪽지로 트럼프 거짓말쟁이 이렇게 메모지를 건네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는 걸 보입니다. 이게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도 나왔는데 볼턴 시각에서만 본 주장이다. 예, 왜곡됐다. 왜곡됐다. 미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 보면 이 북한의 대부분의 불만은 결국 미국, 이 트럼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그런 것 같은데 같은데요. 이 다른 데서 뺨 맞고 우리한테 화풀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만 이러는 걸까요? 미국 같아도 뺨을 때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아, 미국 때려버린다. 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예. 때는 미국 같은 도발을 좀 늦출 것이다. 핵실험이랄지 ICBM 발사를 갖다가 훈련을 갖다가 늦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미국 대선 때까지는 어떤 새로운 변수를 갖다가 만들어봤자 의미가 네. 없기 때문에 늦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볼턴 회고록에서 볼 때 정말 트럼프가 재선에 목말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급소를 갖다 찌를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요. 가령 뭐 ICBM을 또 발사한다든지 심지어 SLBM을 발사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 그런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전혀 배제하고서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우리만 뺨을 때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뺨을 때리지만 너희들한테는 뒤통수 때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갖다 대처를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지금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우리 민 의원님은 우리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진 패는 거의 없어요. 6.15 우리 그 담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 유엔 제재 이 부분을 좀 풀어내야 되는데 그거 있는 상황에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북한이 굉장히 절박해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볼턴 회고록에서 보면 두 차례나 물어본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물어보고 하노이에서도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 싱가포르에서 그래? 우리 제재 해제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면은 제재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해줄 수 있다고 여운을 남기니까 그다음에 하노이에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그럼 우리가 선물 갖고 오자. 그래서 영변 핵시설 갖다 완전히 갖고 왔는데 갖고 왔더니 그건 콜. 하나 더 ICBM 이거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절박한 건 사실이에요. 거기서 서로 여지가 있는 거예요. 서로 협상과 타협의 여지는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이 길 이외에는 또 어떤 길이 있을까? 예. 정세현 그 민주평통수석 부의장. 부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조건 퍼주기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이제, 최대한 퍼주기가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맥락은 모르겠지만 최대한 퍼주기를 한다고 하는 건 결국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하러 미국을 통해서 합니까? 직접 한다. 남북이 직접 하죠. 핵 문제 우리가 직접 하죠. 근데 이게 주변 국가에서 그걸 용인하겠습니까? 용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카드를 야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한국의 협상에다 맡겨 우리가 어떻게 저들에다 우리가 모든 걸 맡겨. 근데 배 이 의원님. 문제의 핵심적인 거는 중매 외교랄까 중재 외교 이 예. 부분인데 대한민국 역할에 대해서 북한이 좀 분노하고 있는 건 사실 같아요. 이렇게 그 싱가포르 회담을 성사시키는데 대한민국 역할이 컸는데 네. 보증을 쓴 거예요. 우리 정의용 그 실장의 아이디어라 그랬는데 미국 정부에 가서는 북한이 그 남북 정상회담 해보고 남북과 해보니까 핵 폐기할 것 같다라고 미국에 이야기를 한 거고 핵 폐기 안 되면 제재 완화할 수 있는 거죠. 의원진에서 이렇게 미국의 메시지가 전달된 거고 북한에 가서는 야, 미국도 제재 완화할 의사가 있는 것 같더라. 그 핵 폐기 하면 말이 좀 잘 전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보증 외교가 중간에서. 잘못돼서 너 보증 잘못 써서 그 믿고 있다 이렇게 어렵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것이 우리한테 분노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정세현 평통수석 부의장 같은 경우에 막 퍼줘서 저질러서 해결한다.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 적이 있어요. 방공포로 석방을 저질러서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의 조건에서 저질러서 유엔 회원국들과 국제사회가 등을 쥐고 고립화되어서 우리의 생존 번영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우리 전 국민이 선택해야 돼요. 자, 북한 좀 도와주려고 하다가 생존과 번영의 모든 조건들 다 잃는다. 국제사회 관계를 많은 손상을 입는다. 우리 국민 동의하겠습니까? 국민 그 동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무책임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막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북한에 좀 퍼주고 이 수출을 못하고 여러 가지 외교적 고립되는 상황을 해도 된다 하자. 이거요. 네.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게 아니고 해서는 안 그건 된다.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 자, 결국 말한 것처럼 미국이 참 중요해요. 미국이 우리 남북 문제 중요한데 미국은 지금 대선 때문에 상당히 바쁘고 분주한 상황인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미국 정부 반응은 신중한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것, 또 중국과의 공조 이런 걸 통해서 국무부가 상황을 풀어보려고는 하는데 11월에 미 대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북한 문제를 변수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일단 강한 것 같습니다.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폭파된 다음 날 미국을 네. 찾았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비건 국무부 장관을 만나고 귀국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일단 논의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우선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방안,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예. 대응하는 방안. 구체적인 논의는 조만간 있을 한미 국방장관 화상회의에서 더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는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북한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이 방식과 규모를 어떻게 할지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네. 네, 한미 연합 훈련 재개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훈련 합니까 맙니까? 두 분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까? 그 한미연합훈련의 그 문제가 조정된 것은 싱가포르 회담 때 트럼프 갑자기 제안했어요. 우리 정부하고 논의도 하지 않고. 그래서 미국의 전략가가 이제 비건 국무장관이죠. 저 비건 국무장관을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네. 한 적이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북한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군사력이 아니에요. 북한을 통제하고 회담장을 끌어내고 북한을 미국이 의도하는 방향을 끌고 가는데 유일한 잣대가, 유일한 수단과 무기가 유엔 제재입니다. 유엔 제재를 내려놓으면은 북한을 다룰 수 없다고 이 미국 전략가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 트럼프가 되든 어느 대통령이 되든 간에 북한을 다뤄야 되는데 다루는 데 있어서 수단이 뭐냐? 유엔 제재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미국이 어떤 전략가도 유엔 제재를 쉽게 해제하기 힘들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한미 워킹 그룹을 쭉 다루었던 사람이 비건 아닙니까? 네. 국무장관 되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비건의 그런 입장을 알기 때문에 그 북한의 김여정이나 그 워킹 그룹 한미 간의 제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 구조 그 자체를 없애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전략가들은 대선과 관계없이 북한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유엔 제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바를 얻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을 바로 재개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싱가포르 회담에서 그 중국이 제안했던 쌍중단이 실현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은 ICBM하고 핵실험을 갖다 중단하고 그 반대급부로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 지금 북한이 그 실험을 다시 하지 않는데 미국의 연합훈련을 갖다 다시 재개할 가능성은 없고 다만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킨 거에 대해서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력 자산을 갖다가 순환 배치한다든지 돌린다는 거죠. 무력 시위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네. 차기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되는 게 낫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디가 좋습니까? 마음속 기도 좀 해보려고요. 좀 엇박자가 돼요 계속. 우리. 엇박자가 되면 안 맞는. 우리가 민주당이면 저쪽 공화당 쪽이 많고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오바마 정부 때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는 사실 전략적으로 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는 전략적 인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관여주의로 갔죠. 그리고 우리 그 10년 전부 때도 북한에 대해서 이렇다 할 관여주의를 갖다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최대한 관여주의, 최대한 압박을 하지만 또 최대한 관여주의를 할 때 네. 우리가 사실은 뭘 맞출 수가 있는 것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럼 생각이 민주당이 듭니다. 좋다는 게 공화당이. 지금 민주당은 사실은 과거에 오바마의 그 전략적 인내주의, 그 불관여주의를 갖다 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북미 관계가
그래서 전략적 인내라고 한 건 한없이 맥시멈 프레셔만 하겠다는 하고 거죠. 맥시멈 프레셔만 하고 놔두는 거예요. 관계 개선 안 하겠다는 거죠. 이 상태로도 악화되지 않게만 놓고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압박을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당근도 줘가면서 뭔가 길을 뚫어보는 거잖아요. 민우 의원님은 트럼프를 그런 차이가 있다. 선택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이렇게 즉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자 낸시 펠로시가 이제 대표적인 의장이면서 대표 각을 세우고 있는데 네.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모든 정책에서 각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비슷해요. 네. 민주당 공화당이. 근데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 되면은 트럼프가 조금 여건이 안 됐는데 뭐 서둘러서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손질을 할 가능성이 있으나 바꿀 수도 있다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바이든이든 트럼프가 재선되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유지할 것이고 그 수단으로서 유엔 제재 문제를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페리는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부시 정부 때 그 홈페이지를 들어보면 그 이전 정부의 전략가들이 같이 회의를 많이 해요. 우리가 참 그걸 좀 배워야 돼요. 우리는 지금 많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많이 있는데 역대 현재 대북 정책에 따르는데 그런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없어요. 그냥 그런 분 아쉬운데 미국은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든 또 바이든이 되든 간에 트럼프 정부 일했던 전략가들이 또 그 앞에 오바마 정부 일했던 전략가들이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대북 정책 조율을 하는데 비핵화, 그 남북 관계 속도 조절에 대한 문제는 있을 겁니다. 미북 관계 속도 조절 그렇죠. 큰 방향은 유지될 거고. 뭐 누가 돼도 상관없다고 지금 백 의원님은. 아니 그렇게 누가 돼도 뭐 아무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북한을 다루는 데서 오늘 또 김민주 기자 특별히 출연을 해서 오늘 남북 관계에 많은 얘기들 해주셨는데 그냥 기자적 시각에서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역대 어느 정당이나 어느 뭐 보수든 진보든 정권이 가져가도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넘어진 셈이니까 이 역경을 딛고 다시 화해도 하고 다시 한번 넘어졌다고 화해해서 지금 현 상태로 쭉 가는 트럼프가 게 좋다. 네, 트럼프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미운 정이 무섭다. 또 새로 사진 찍고 행사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과정을 좀 더 겪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구간의 명관이. 예, 국가의 네, 미운 정이 무서워요. 네. 트럼프 좋아하시는. 아니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 저도 네. 전문가가 아니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또 그 길을 또 하노이, 네. 싱가포르 생각해 보면 네. 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저는 또 안 되면 어떡하고. 예. 방위비 분담금 포기한다는 약속만 해주면 트럼프. 다음에 독도에서 하기로. 좋습니다. 정말 나라 안팎이 정치력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위기가 비상상을 잘 넘길 때 한 단계 성숙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꼭 지금 좀 잘 넘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코너는 막점 마코에서 별책 부록을 긴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화제의 인물을 탐구해보는 막점 마코 부록이라고 봐도 뭐 무방한데요. 첫 번째 살펴볼 주인공 계속 우리가 언급했어요. 공주님을 한번 언급했는데 자, 누구죠? 네, 최근 들어 남북 관계의 핵심 인물로 네. 떠오른 인물입니다. 북한 노동당의 제1부부장 김여정입니다. 자, 이번에 존재감은 정말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김효주 기자.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일 위원장의 네 번째 아내, 일본 무용수 고고용희 씨 네. 사이의 막내딸입니다. 네. 김정일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한 혈육이에요. 그렇죠. 김일성 직계 적통, 이른바 아하. 백두혈통이죠. 김정은 위원장 다음으로 네.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평강공주 이후에 처음 본 북한의 공주 아니었습니까? 여정공주라고. 아, 그러네요. 예. 김정일 위원장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여정공주 하면서 키웠다는 거 엄청 아니에요? 이뻐했다 그러잖아요. 북한이 정말 폐쇄적인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신변, 특히 백두혈통, 김정은 일가의 신변이 잘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나이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몇 살이에요, 이 사람들 다? 네, 이게 아메리칸 에이지하고 예. 코리안 에이지가 소문이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다. 네, 예. 미국에서는 89년생이다라는 89년생이다. 설이 있었고요. 예.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87년생이다. 뭐 이런 이야기. 저랑 띠동갑입니다. 네, 예.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 통일부가 발간한 2019 북한 주요 인물 정보에 따르면 1988년생으로 공식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나이가 33살.
어쨌든 너무 참 젊어요, 30대. MC 장군은 30 네. 초반 뭐 했어요? 뭐 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에서도 2인자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여동생한테 밀려서. 여정은 우리 사회의 표현을 하면 찬스로 표현하면은 네. 그 아버지 김정은의 찬스 또 아빠 찬스? 오빠 찬스 아빠 찬스, 오빠 또 찬스. 나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죠? 김정은의 경우에도 84년생 설이 있고 82년생 설이 있는데 북한의 공식 입장은 1912년에 김일성이 태어났고 1942년에 김정일이 태어났고 1980년 그게 그 30년마다 지도자가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걸 해서 84, 82년 땡겼다 설이 있어요. 그럼 땡겨 터울을 좀 줄이려면 89가 87로 줄었는 게 아닌가. 이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설이 많습니다. 우리 백승주 의원님이 국방부 차관도 하고 막 정말 고급 정보들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막전 막후거든요. 혹시 정말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고급 정보 없습니까? 우리 시청자분. 북한 고급 정보 얘기하면은 네. 뭐 검증이 안 되니까 막 이야기도 돼요. 아, 그러네요. 누구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지 않습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그 절대 지도자 김정일이 여러 사람 앞에 가기 따라서 공주라 부셨을 때는 예. 그 세계를 보는 눈이 정말 아나무인의 성격이 초기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진작 얘기하셨는데. 김정일, 김여정 이 두 관계를 보면 김경희하고 또 김정일 동생 이렇게 행보가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고모 김경희도 아마 40대 초중반에 예. 노동당 경공업부 차관인가 뭐 그렇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아버지 장례식 때 처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김정일을 갖다가 그 남매 우정으로 남매 혈육 간의 정으로 서포트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이제 오버랩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김경희도 사실은 뭐 북한 체제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았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가부장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 김여정이 지금 현재 거론된 것처럼 2인자 혹은 2인자를 넘어서 때로는 잠정적 후계자 역할까지 할 수 있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회주의 국가 일반적으로는 남녀 평등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직장에서는 남녀 평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최고 권력 지도부 내에서 여성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드물죠, 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굉장히 상층부로 갈수록 폐쇄적이었는데 김여정은 하여간 그 독특한 위치를 갖다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김경희하고 비교하면 또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뭐가 있죠 또? 그 황량리 없이 해고록을 이렇게 예. 보면은 김경희가 결혼할 때 가정이 나와요. 장성택과 결혼할 때 아버지 반대를 완전히 격렬한 반대를 물러쓰고 그 자기 고집대로 하거든요. 고집이세요. 사랑 그래서 많이 했나 보네요. 예. 그게 아버지가 통제 못한 유일한 사람이 김경희, 김일성이 통제 못한 유일한 사람이 김경희였는데 좀 고모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좀 당돌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김여정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최용의 무슨 조카도 아니라 아직 설이 있지만 남편이 보통의 물론 김일성 대학의 동창이니까 상당한 가정이긴 하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북한에서 얘기할 때 그 상류 계층에 속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그 고집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얘기고 그런 면에서는 네. 김경이나 김여정이나 어떤 비슷한 점은 있다고. 네. 지금이 김여정이 모든 걸 주의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또 김여정이 북한 노동당의 선전부의 제1부부장 아닙니까? 네. 선전선동부는 정치국과 함께 중앙군사위와 함께 굉장히 핵심 부서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문화부 장관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공산주의 국가나 파시즘 국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죠. 대중선동. 지금 지위로 보면 제일 높은 지위가 이제 정치국 후보위원이에요. 그렇죠. 후보위원 정의원 차이는 후보위원은 표결 의결권은 없죠. 발언할 권리는 있는데 2014년부터 주요 당직을 맡기 시작했잖아요. 2014년 13기 최고인민회의 때 요때 지금 우리 그럼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정치국 후보위원이기도 하고 네. 실제부의 부부장이기도 하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김민주 기자께서 과정을 좀 얘기해 과정을 주시죠. 좀 얘기해 주세요. 2014년 12월 김정은 비서실장으로 승격을 했고요. 20대네요, 완전 20대 중반. 2017년에 노동당 방금 말씀하신 정치국 후보위원을 발탁했습니다. 정치국 후보위원님은 어느 정도 위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정도 되나요? 아니죠. 그거는 그 당군정이 다 결합되어 있는 걸로 보면 당 서열로 치면은 당 서열이 권력 서열이거든요. 예, 예. 후보 그
정치국의 상임위원들이 3명 정도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 최고 권력자로 보고 예. 거기에 한 10명, 12명 압박의 정의원이 있고 해서 한 당 서열로 치면 20에서 30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가 전체 서열, 의전 서열 30권 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의전 서열로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는 우리는 가령 국회 부의장이 9번, 10번이에요. 네. 무슨 중요 국가 행사가 있을 때. 네. 가령 제가 국회 정무위원장을 얘기했는데 정무위원장을 했는데 정무위원장은 굳이 따지자면 인터넷 찾아보니까 37번째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의전 서열이에요.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 현충일이나 어디 가서 보면 37번째 자리가 없어요. 저기 무슨 장관들 자리 앉고 뭐 앉고 해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앉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북한은 걸렸어요. 이건 의전 서열이 아니고 권력 서열. 권력 서열. 그러니까 큰 거죠. 야, 김여정 뭐 대단한데 개인적으로 김여정 하면 요때가 떠오릅니다. 네. 평창 올림픽 그때 펜스 부통령을 레이저. 이렇게 네. 보는 모습. 눈에서 레이저 나갈 때. 김여정의 권력 서열 사실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2위입니까 완전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은 어쨌든 요일 사상을 갖고 네. 있는 데 아닙니까? 세계에서 어느 나라 보여도 뭐 당 중앙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네. 소련에서도 쓰고 중국에서도 쓰죠. 그때 당 중앙은 보통 당 중앙위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북한은 그 요일 사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독특한 것이죠. 그 요일 사상의 체계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공동 중앙이라고 하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당 중앙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 중앙이라고 한 것은 후계자의 의미에서의 혹시 있을 수 있는 가변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정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고 네. 실제로 뭐 북한에서의 권력 서열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1위와 그 지근거리 있으면 가장 높은가? 뭐 잿더리 들고 다니고 이런 게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뭐 보통 이제 문고리 권력이라고 그러니까. 하고 귓볼 잡냐, 이제 누가 측근에서 가장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고리는 대화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뭐 대화하는 걸로 비춰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보면 언제 어떤 순간이든지 상명하복 위계질서 엄청난 1위와 그렇지 않은 2위와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처럼 화면에서도 보여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네. 이제 물론 뭐 1인자와 2인자 차이가 굉장히 획격하고 따질 수 없는 순서 개념이긴 하지만 공산주의 체제, 특히 북한 체제나 중국에서 권력의 차기 권력자 위치를 점하는 데 하나의 보는 눈이 있어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있는데 군에 직접 명령을 할 수 없고 군을 움직일 수 있느냐예요. 그 중국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인자가 되면 상무위원 7, 8명 중에서 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맡는 사람이 차기 총서기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 경우에도 이번에 깜짝 놀랐는 게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때 그 군을 움직여서 그 군을 진주시키고 이것을 김여정이 직접 한다는 것은 그 상당한 뭐 직책이 뭐 후보위원이고 뭐 부위원자 이러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군에 직접 명령을 하고 군을 움직이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국방부 장관도 2인자가 처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그런 어떤 2인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2인자적 지위를 이미 차지하고 있잖아요. 제가 본 거는 잿더리였는데 우리 배구위원님은 지시하시었다 이렇게 조선통신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바로 적정량은 관계없이 엄청나게 TNT를 넣어가지고 단번에 파괴하는 이것은 그 명령이 침투되는 거죠. 군을 움직이는 부분을 우리 눈여겨봐야 된다. 지금 말한 것처럼 지시도 할 뿐더러 자신의 이름으로 담화까지 내는 위치다. 명실상부 김여정이 후계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다 한번 여기 여쭤볼게요. 여기서. 여성 지도자, 북한의 첫 여성 지도자. 우리 김민주 기자님부터 가능합니까? 안 된다는 뜻이네. 한숨 푹 쉬시고. 한숨으로 대답하셨네요. 네, 자, 그럼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한 10살로 추정되는 아들, 저 애가 있는데. 김정은의 아들의 뭐 변고가 만약에 있다면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 지도 체제가 핏줄 따라 뛰어넘지 않고 종으로 승계되지 않고 횡으로 가는 것은 뭐 역대 왕조 하에서는 항상 불안을 갖다 야기시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영향력이 극대화된 거하고 실제 권력 단념하는 좀 차이가 나요. 북한 경우에도 김정일 있을 때도 마지막에 젊은 부인이 한 분 있었어요. 사람이 상당히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 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 영향력은 김정일 사망과 함께 기양
이슬처럼 사라졌어요. 이슬처럼 사라졌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론적으로 보면 뭐 복잡하게 뭐 권력 기반이 있어야 되고 뭐 자질이 있어야 되고 정책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김정은이 실각, 실권 이런 타이밍하고 관련돼 있겠죠. 그런 거 관련돼 있는 그 실각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권력 승계에 있어서 이러면 좀 더 관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MC 장원도 한번 뭐 이런 뭐 들을 필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아니 그렇게 물으시는 건 뭡니까? 들어볼까요? 뭐. 예, 예. 그럼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영화 비유 들어가자면 네네네. 영화 남산의 부장들을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2인자를 오래 놔두지 않습니다. 임자 나만 믿어. 이렇게 해놓고선 나중에 뭐 편한 대로 해. 믿은 사람 약간 힘들게 하거든요. 편한 대로 해.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연한 대로 해. 이렇게 해놓고선 안 편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2인자를 오래 두지 않을 것이다. 곧 김정은이 등장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별책부로 해봤는데요.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김여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탐구를 해봤습니다. 잘 알긴 어렵습니다. 북한은 알긴 어렵지만 그래 조금씩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남북 관계가 좀 잘 진전되길 바라면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나저나 김정은 위원장은 또 안 보여요. 언제쯤 등장합니까? 여름 휴가 가든지 뭐 그래서 찍겠죠. 한반도 운전자가 돼야 된다. 운전자론인데 지금 진짜 내비게이션만 잘 설계하면 운전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저자론이 있고 운전자론이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론이 주행차론. 휴전선까지는 자율주행차가 갈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돼 있어요. 5G도 있고 북한 딱 가는 순간 그게 없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를 해도 미국이 빠질 수 없냐. 자율주행차도 미국이 제일 잘 만들거든요. OBS